저는 박은옥. 남들한테는 동네 세탁소 사장으로 알려져 있지요. 오래 묵은 얼룩은 조용히 헹궈내면 되는데 사람 마음에 밴 얼룩은 참 쉽지 않더군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혼인 약속한 사람 집에 인사 갔다가 식탁 하나 사이에 두고 한쪽은 웃고 한쪽은 먹지도 못하고 서 있는 걸 봤어요. 나혜야, 수저 똑바로 놔. 손 놀리지만 말고. 어머니라는 분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찢고 지나갔지요. 서른 언저리로 보이는 그 여인은 내 어머니 하고는 자기 밥은 손도 못 대고 접시만 닦았습니다. 이상했어요. 가족이면 최소한 국 한 숟갈은 떠야 하는 법인데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여인 목에 걸린 낡은 펜던트였어요. 까무스름하게 다른 작은 참새 모양. 35해 전 역전 남노한 역전에서 잃어버린 제 여동생이 차고 있던 그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세탁소 형광등을 켜놓고 오래된 상자를 열었습니다. 참새 펜던트의 짝, 그리고 겨울마다 사주던 찐빵 스탬프 카드. 바늘기 같은 희망이 가슴을 톡 찔렀지요. 다해, 넌 혹시 다연이니? 혼인은 늦었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최덕배 씨, 동네 철물점 30년 차예요. 못 하나 경첩 하나도 허투루 다루지 않는 사람이었고 제게 늘 은옥 씨는 손이 야무져라며 웃어주곤 했지요. 은옥 씨, 우리 집 어머니는 옛날식이셔. 그래도 금세 정드실 거야. 그 말만 믿고 갔습니다. 재래시장 뒤편 주공아파트 102동.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반찬 냄새보다 먼저 들린 건 호통이었어요. 다혜야, 형님 오셨다. 인사도 똑바로 못해? 여인은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허리를 꺾어 인사했습니다. 이름은 윤다혜, 덕배 씨 동생의 아내라고 했어요. 앉으라는 말도 없이 다혜는 주방에서 계속 움직였고 냄비 뚜껑 여는 소리, 접시 쌓는 소리만 거실로 새어나왔지요. 저는 몇 번이나 그만하고 같이 드시지요 했지만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 애는 좀 느려서요. 앉으면 일이 밀려요. 느리다는 말이 묘했습니다. 손놀림을 빠른데 왜 느리다고 할까요? 밥상 위에는 장아찌, 고등어, 콩나물 무침이 가득한데 청자 딱 한 사람의 그릇은 비어 있었어요. 다혜는 설거지통 앞에 서서 물을 틀었고 그 소리에 섞여 제 귀에 작은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에 걸린 펜던트가 싱크대 모서리에 닿는 소리였지요. 참새 펜던트. 어린 날 역전 다방 앞 문빨 속에서 제 손을 잡고 서성이던 다연이 목에서 딸랑거리던 그 소리와는 똑같았습니다. 얼굴은 30해가 지나 몰라볼 만큼 달라졌어도 그 소리만은 제 귀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국그릇을 들다 말고 멈췄습니다. 다희의 뒷모습이 흔들렸어요. 아니, 제 시야가 흔들린 거였지요. 설마 그럴 리가. 덕배 씨가 제 손등을 툭 쳤습니다. 은옥 씨 왜 그래? 국 식었어. 저는 고개를 들어 웃었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바늘 하나가 꽂혀 들어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덕배 씨가 말했어요. 다혜는 착한 애야. 동생이 일찍 죽어서 엄마가 데려다 키웠지. 좀 모자라긴 해도 손은 부지런해. 모자라다는 말에서 저는 멈춰섰습니다. 어떻게 모자란데요? 덕배 씨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 옛날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가끔 엉뚱한 짓도 하고 그래서 엄마가 단단히 잡아주는 거지. 단단히 잡아준다는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사람을 잡는 건지 목줄을 채우는 건지. 집에 돌아와 세탁소 뒷방 상자를 꺼냈어요. 고무줄로 묶인 낡은 봉투 속에는 참새 펜던트에 짝이 들어있었고 그 옆에 역전 찐빵 스탬프 카드가 있었습니다. 스탬프 마지막 줄에 동생 이름이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지요. 다연.
저는 형광등 불빛 아래 펜던트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5해 전 겨울 역전 대합실에서 잠든 동생 목에 제가 직접 걸어주었던 그 펜던트. 한 쌍이었어요. 하나는 제가, 하나는 동생이. 만약 헤어져도 이걸 보면 서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하고 제가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잃어버렸고 35해가 흘렀지요. 다음 날 아침 세탁소 문을 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설마가 진짜라면 절대 놓치면 안 돼. 덕배 씨는 며칠 뒤에 집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엄마가 은옥 씨 좀 더 보고 싶대. 그 말 속에는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 숨어 있었지요. 저는 준비된 과일 상자를 들고 다시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을 잡고는요. 어머, 세탁소 장사 잘 되신다며. 우리 덕배 복도 터질 때가 됐나 봐. 그 말 뒤에는 돈 냄새가 났습니다. 미세하지만 하지만 분명하게요. 저는 그냥 웃으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만 답했지요. 그날도 다혜는 앉지 못했습니다.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물컵을 채우고 휴지를 갖다 놓고 과일 껍질을 벗겼어요. 설거지 장갑 속 손가락 마디는 하얗게 불어 있었고 찬물에 오래 담가둔 탓인지 손등이 붉게 트여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주방에 서서 거들었어요. 다혜 씨, 제가 할게요. 좀 쉬세요. 그때 다혜의 팔뚝에서 벌레 물린 듯한 발진이 부었습니다. 붉고 오돌토돌한 게 심상치 않았어요. 새우 드셨어요? 다혜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어요. 아마 어제 설거지할 때 묻었나 봐요. 제 머릿속이 번개처럼 번쩍였지요. 다현이도 그랬습니다. 새우만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났어요. 어머니가 새우젓 김치를 따로 담가주던 그 겨울들이 떠올랐지요. 거실로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에 펼쳤습니다. 다혜야, 이리 와봐. 다혜가 앞치마를 벗으며 다가섰고 시어머니는 도장을 꺼냈어요. 내일 재개발 동의서 내야 해. 네 사인부터 받아야겠어. 이상했습니다. 동서가 집 명의자가 아니라며 늘 우린 가진 게 없다던 말과는 달랐거든요. 다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어머니, 저는 사돈집 올 때부터 여기 살았지만 동의서에 제 이름이 왜... 어디서 말대답이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보상금 나오면 집안이 숨 좀 쉬지. 너도 식구면 도울 생각을 해야지. 밥만 축내는 게 아니라. 다혜의 손등이 살짝 떨렸고 펜던트가 옷깃 사이로 반짝였어요. 저는 차를 따르며 자연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저 펜던트 오래된 거네요? 예쁘다. 다혜는 허둥대며 손으로 펜던트를 가렸어요. 보육원에서 받은 거래요. 어릴 때 잃어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찾았죠. 보육원? 그 단어에서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현이는 제가 역전해서 잠든 사이 사라졌고 경철은 아마 보육원으로 갔을 거야 라고 했었지요.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덕배 씨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을 때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다혜 씨 어디 출신이에요? 덕배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글쎄, 엄마가 데려온 거라 잘 모르겠어. 동생이 죽고 나서 엄마가 알아서 데려왔다니까. 착하긴 한데 머리가 좀 굼뜨기네. 가끔 큰일도 저질렀어. 그래서 엄마가 단돌이 치는 거지. 큰일을 저질렀다는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보육원, 새우 알레르기, 참새 펜던트. 이게 우연일 리 없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세탁소 작업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진 스탬프 카드와 펜던트를 보며 35해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역전 대합실, 눈 내리던 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갈 곳 없던 우리 자매. 저는 23, 동생은 겨우 7살이었지요. 언니가 일자리 구하고 올게, 여기서 기다려 했던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동생은 없었고 참새 펜던트 하나만 대합실 의자 밑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연아, 정말 너니? 다음날 아침 저는 다혜에게 전화번호를 건넸습니다. 과일 봉투에 작은 쪽지를 넣어서요. 혹시 힘들 때
연락하세요. 오. 며칠 뒤 다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은옥이모,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그럼요, 언제든지. 약속한 날, 오래된 다방자리엔 카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의자는 바뀌었지만 창밖 간이역 신호등은 그 자리 그대로였어요. 다혜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고 저는 구석자리를 잡아두었지요. 늦어서 죄송해요. 장 보러 오느라. 다혜의 손에는 마트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만나러 오는 길에도 심부름을 한 거였지요. 저는 따뜻한 차를 권하며 천천히 말을 건넸습니다. 다혜 씨, 혹시 어린 시절 기억나는 게 있어요? 다혜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보육원에 있었던 건 기억나는데 저는 어렴풋이 눈 내리던 날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눈 내리던 날? 혹시 겨울에 역에서 찐빵 먹은 기억은요? 다혜의 눈이 커다랗게 떨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찐빵? 따뜻했어요. 누군가 손을 잡아줬던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는... 저는 가방에서 스탬프 카드를 꺼내려다 멈췄어요. 섣불리 말하면 또 잃을까 봐. 혹시 제가 잘못 본 거라면 이 사람에게 상처만 주는 건 아닐까. 그 펜던트 정말 소중해 보여요. 다혜는 펜던트를 만작거리며 쓸쓸히 웃었어요. 이것만이 유일하게 남은 거예요. 제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냥 어느 날 보육원 원장님이 네 거 봤지? 하면서 주셨어요. 제가 울면서 찾았대요. 울면서 찾았다는 말에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7살 동생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언니를 찾으며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날 저는 차마 말을 못했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어요. 지금 그 집에서 괜찮아요? 다혜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보다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은 척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화가 많으세요. 제가 뭘 해도 부족하대요. 밥은 같이 드세요. 다혜는 손가락으로 찻잔 테두리를 따라 그리며 말했어요. 저는 나중에 먹어요. 먼저 드시게 해드려야 하니까요. 나중에 먹는다는 말이 못 먹는다로 들렸습니다. 며칠 뒤 덕배 씨가 다시 저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해묵은 김치를 꺼내며 노골적으로 말했죠. 세탁소 장사 잘 되면 시집 와서 우리도 좀 일으켜봐. 재개발 보상금 나와도 빚부터 갚아야 하니. 요즘 애들이 효도를 모르더라고. 그 말 끝에는 네 돈이 필요하다는 뜻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다혜는 여전히 앉지 못했고 설거지 장갑 속 손가락은 더 심하게 불어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주방에 서서 거들었습니다. 그때 다혜의 팔뚝에서 또다시 발진을 봤어요. 또 새우 묻었어요? 다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새우젓 김치 담그셨어요. 제가 조심했는데 설거지하다 보니 자꾸 묻어요. 제 머릿속에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다현이 때문에 늘 새우젓은 따로 담가두셨던 어머니. 우리 막내는 새우만 보면 안 되니까 라며 신경 쓰시던 그분. 알레르기 있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다혜는 쓸쓸히 웃었어요. 말했죠. 그런데 그럴수록 자주 먹어야 낫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말씀이 맞을 수도 있잖아요. 맞을 수도 있다는 말에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몸보다 타인의 말을 더 믿고 있었어요. 거실로 돌아오자 시어머니가 또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통장과 도장까지 함께였죠. 다혜야, 이번 주까지 동의서 내야 해. 너도 살림 거들었으니 보상금 일부는 네 명으로 받아야지. 그래야 세금 덜 내잖아. 다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제 명의로 나온 건 제가 받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네가 받으면 뭐하게. 어차피 이 집 살림했을 건데. 그리고 네가 여기서 먹고 자는 게 공짜야? 월세라도 내봤어?
다혜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던트가 옷기 사이로 흔들렸지요. 덕배 씨는 옆에서 그저 엄마 말 좀 부드럽게 해 라고만 했고 시어머니는 요새 애들은 버릇이 없어라며 혀를 찼어요. 저는 그날 차를 마시다 말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한데 오늘은 먼저 가봐야겠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덕배 씨가 쫓아왔어요. 은옥 씨, 오늘 엄마가 좀 예민했어. 요새 재개발 문제로 스트레스가.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덕배 씨,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한테 푸는 게 아니에요. 특히 약한 사람한테는요. 그 말을 남기고 나왔지만 가슴속엔 돌덩이가 가득했어요. 이대로 두면 안 돼. 다혜가, 아니, 혹시 다연이라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래된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참새 펜던트의 짝, 스탬프 카드, 그리고 부모님 영정사진 속 어린 다연이의 모습. 펜던트를 목에 걸고 웃고 있던 7살 소녀.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확실하게. 확신이 반이라면 증명이 반입니다. 저는 다혜에게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다시 만난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사이에 두고요. 다혜 씨, 기록해봐요. 소리든 문자든 통장 내역이든. 당신한테 하는 말들, 강요하는 일들. 다혜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어요. 왜요? 나중에 필요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말로는 안 그랬다 하는데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다혜는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다혜의 휴대폰 메모장엔 시어머니의 지시와 모욕이 날짜와 시간과 함께 쌓이기 시작했어요. 11월 3일 오전 7시. 넌 왜 난 맨날 느려. 밥 못 먹음. 11월 5일 저녁 8시. 동의서 사인 안 하면 나가. 협박. 11월 7일 오후 2시. 식모 주제에 말댔고 통장 빼앗음. 저는 동네 법률구조공단 상담 시간을 알아보았고 세탁소 단골인 파출소 최경희에게 조심스레 물었어요. 경희님, 가정 내에서 반복되는 모욕이랑 강요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최경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녹취와 정황이 쌓이면 됩니다. 특히 재산 관련 동의나 위임 강요는 공증 전 단계에서도 문제가 되죠. 혹시 누가 그런 일을 겪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인데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럼 먼저 증거부터 모으세요. 문자, 녹음, 통장 거래 내역, 그리고 병원 진단서도요. 학대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학대가 아니거든요. 학대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맞아요. 저건 학대였어요. 며칠 뒤 저는 다혜를 데리고 피부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팔뚝의 발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우 알레르기 많네요. 계속 접촉하시면 아나필락시스 쇼크 올 수 있어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선생님, 진단서 받을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단서를 써주었고 거기엔 갑각류 알레르기, 접촉 시 생명위험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다혜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어요. 은옥 이모,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어머니한테 보여드려도 안 믿으실 텐데. 어머니한테 보여드리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 당신을 지키는 거예요. 옛날식 부담스러움에 묻혔던 말들이 증거라는 옷을 입는 순간 다혜의 어깨가 조금 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또 하나의 단서를 찾았어요. 세탁소에 맡긴 덕배 씨 작업복 주머니에서 우연히 본 재개발 보상설명회 안내문. 참석자 명단에 다혜 이름이 적혀 있었지요. 식모로 부리는 사람의 이름을 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올려두는 걸까요? 돈의 결이 보였습니다. 다혜 명의로 보상금을 받아 세금을 피하고 나중에 통장을 빼앗으려는 속셈이었지요. 저는 조심스레 다혜에게 물었어요. 다혜 씨, 통장 관리 누가 해요? 어머니가 하세요. 제가 알바비 받으면 다 드려요.
내가 모아줄게 하시면서요. 얼마나 모였는지 아세요? 다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라요. 물어보면 네가 알 필요 없어 하시거든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착취였지요. 그날 저는 주민센터 법률 홈닥터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다혜와 함께 가서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본인 명의 통장을 타인이 임의로 관리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강요나 협박이 있었다면요. 일단 은행에 가서 거래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다음 날 저는 다혜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통장 내역을 출력해 주었고 거기엔 알바비가 들어온 날짜와 바로 다음 날 출금된 내역이 빼곡했어요. 입금 50만 원, 출금 50만 원. 입금 30만 원, 출금 30만 원. 다혜는 그 내역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제 돈이었어요. 네, 당신이 번 거예요. 다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으로 자기 것이 있었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그게 다 사라졌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지요. 저는 그날 밤 세탁소 2층에 앉아 작은 종이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캡처, 통장 내역, 진단서, 재개발 안내문. 작은 종이들이 모여 큰 방패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유전자 검사 키트를 주문했습니다. 이제 확인할 시간이야. 유전자 검사 키트가 도착한 날, 저는 다혜를 세탁소로 불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조심스레 상자를 열고 면봉을 꺼냈습니다. 다혜 씨, 이거 한번 해봐요. 이게 뭐예요? 유전자 검사요. 혹시 모를 가족을 찾는 거예요. 다혜는 멍하니 면봉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가족이 없어요. 보육원에서 자랐고 아무도 혹시 모르잖아요.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 것도 함께 채취하고 소포에 담아 발송했습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2주. 그 2주가 2년처럼 길게 느껴졌지요. 그런데 그 사이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밤 10시쯤 다혜에게서 울먹이는 전화가 왔어요. 언니, 아니 은옥 이모, 오늘은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스피커 너머로 접시 깨지는 소리, 동의서에 사인하라는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차에 올랐어요. 지금 가요. 움직이지 말고 있어요. 주공아파트 102동까지 가는 10분이 1시간처럼 길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시어머니가 험악한 얼굴로 문을 열었어요. 뭐야 이 시간에? 다혜 씨 괜찮아요? 거실로 들어서자 다혜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있고 바닥엔 깨진 접시 파편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혜의 목에서 참새 펜던트 끈이 반쯤 끊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덕배 씨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은옥 씨, 이건 우리 집안일이니까. 집안일이 이래요? 저는 다혜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다혜의 손등엔 붉은 자국이 있었고 손가락은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시어머니가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지며 소리쳤어요. 내일까지 동의서 안 내면 우리 집안 다 망해. 근데 저 애가 사인을 안 한다고. 식무 주제에.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서류는 당사자 의사로 결정할 일이에요. 강요는 범죄예요. 뭐? 당신이 뭔데 남의 집안일에 참견해? 시어머니가 저를 훑어보며 비웃었어요. 장사 좀 했더니 기고만장하네? 우린 한배탄 가족이야. 가족끼리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 가족이라는 말이 가장 가벼웠습니다. 밥 한 숟갈 안 주면서 무슨 가족이란 말인가요? 덕배 씨가 전에 손을 잡으며 낮게 말했어요. 은옥 씨, 오늘은 돌아가. 내가 정리할게. 정리라는 말이 섬뜩했습니다. 다혜를 설득해서 도장을 찍게 만들겠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다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혜 씨, 당신이 원치 않으면 지금 안 해도 돼요.
아무도 강요할 수 없어요. 다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집안이 어려우면 저도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돕는 거랑 당하는 건 달라요.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당한다니? 이 집에서 밥 먹고 자는 게 공짜야? 은혜를 모르는 것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밥 먹고 자는 대가로 통장을 빼앗고 노동을 시키고 서명을 강요하는 게 은혜예요? 그건 착취예요. 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덕배 씨는 난처한 얼굴로 저를 보았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었지요. 저는 다혜를 일으켜 세웠어요. 오늘은 나랑 가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어딜 데려가? 시어머니가 다혜의 팔을 붙잡았고 저도 다혜의 다른 팔을 붙잡았습니다. 다혜는 그 사이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다혜가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거실이 멈췄어요. 다혜 자신도 놀란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 한마디는 분명했습니다. 저 이제 싫어요. 사인도 싫고 통장 드리는 것도 싫고 밥 못 먹는 것도 싫어요. 그 한마디가 제 등에 불을 지폈습니다. 저는 다혜의 손을 꽉 잡고 현관 쪽으로 걸었어요. 다혜씨, 나랑 가요. 지금 당장. 시어머니가 뭐라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덕배 씨가 은옥 씨 이러지 마! 라고 했지만 그것도 무시했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다혜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 때 다혜가 작게 말했습니다. 은옥 이모, 저 어디로 가요? 우리 집. 일단 쉬어요. 제가 폐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백미러로 다혜를 보며 말했어요. 폐가 아니라 구조예요. 사람을 구하는 게 팰 일이 없잖아요. 그날 밤 다혜는 세탁소 2층 작은 방에서 잠들었고 저는 아래층에서 증거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통장 내역, 진단서, 그리고 우편함에 도착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다가 마지막 줄에서 멈췄습니다. 자매 관계 확률 99.9999%. 제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연아, 정말 너였구나. 아침에 일어난 다혜는 부수수한 얼굴로 계단을 내려왔어요. 저는 아침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앉아서 드세요. 다혜는 어색하게 식탁에 앉았어요. 국그릇, 밥그릇, 반찬 접시가 제대로 놓인 식탁. 다혜는 한참을 그걸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수저를 들었습니다. 이모, 제가 진짜 앉아서 먹어도 돼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당연하죠. 밥은 앉아서 먹는 거예요. 다혜는 국을 한 숟갈 뜨더니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휴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울면서 먹으면 체해요. 식사를 마친 뒤 저는 다혜에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건넸습니다. 다혜는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더니 저를 올려다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 자매예요. 진짜 자매. 자매요? 네. 당신은 윤다혜가 아니라 박다연이에요. 제 여동생.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내 보여줬어요. 참새 펜던트의 짝, 스탬프 카드, 부모님 영정 사진, 그리고 7살 다연이가 웃고 있는 사진. 다연이는 사진을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이게 저예요? 그래. 35해 전 역전에서 헤어진 우리 막내. 언니가 미안해. 너를 찾지 못해서. 다연이는 사진을 꽉 잡고 울었어요. 저도 울었고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고 나니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연아, 이제 정리하자. 제대로.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노치 파일, 계좌이체 내역, 다연이 덕 번 알바지를 관리 명목으로 가져간 기록, 동의서 추한 사진, 그리고 시어머니의 폭언이 담긴 문자, 주민센터 법률 홈닥터 상담 기록, 파출소 최경희의 조언 메모, 그리고 다연이의 알러지 진단서까지. 작은 종이들이 모여 큰 방패가 됐지요. 저는 공개 대면의 자리를 세탁소 2층으로 잡았습니다. 늘 손님이 오르내리는 곳, 누가 봐도 숨길 수 없는 곳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덕배 씨라 들어왔을 때 표정은 험악했습니다. 다혜 어딨어? 당장 데려와! 저는 의자를 권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앉으세요. 오늘 정리하고 갑시다. 정리? 무슨 정리? 우리 며느리 데려간 게 정리할 일이야? 며느리요? 며느리한테 밥도 안 주고 통장 빼앗고 서명 강요하는 게 며느리 대접이에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집안일에 당신이 뭔데?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첫째, 다현 씨에 대한 모욕과 강요.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날짜, 시간, 내용까지. 둘째, 재개발 동의서 강요. 본인 이사 없이 서명 강요하는 건 범죄예요. 셋째, 통장 임의 관리. 본인 명의 계좌에서 허락 없이 돈 빼낸 내역이 여기 다 있어요. 넷째, 알레르기 모시.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진단서를 보고도 계속 접촉시킨 건 학대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우린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밥상에 같이 앉혀야죠. 가족이면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야죠. 가족이면 돈 뺏으면 안 되죠. 덕배 씨가 애원하듯 속삭였습니다. 은욱 씨, 엄마가 몰라서 그랬어. 다혜를 데려온 것도 불쌍해서. 저는 조용히 답했어요. 불쌍해서 데려온 사람한테 밥 한 숟갈도 못 앉게 하는 건 동정이 아니라 착취예요. 그리고 착취는 범죄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어요. 식모 주제에 말대꾸야? 도장 안 찍으면 나가. 내가 여기서 먹고 자는 게 공짜야? 본인 목소리는 그 어떤 변명보다 명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내용 증명이에요. 다현 씨 명의 통장 반환, 재개발 동의서 철회, 그리고 지금까지 가져간 돈 반환 요구. 일주일 안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합니다. 고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경제적 착취, 강요, 정서적 학대, 다 범죄예요. 덕배 씨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덕배 씨, 미안하지만 우리 혼인은 여기까지예요. 뭐? 은옥 씨, 엄마 때문에? 엄마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은 엄마가 사람을 괴롭히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것도 공범이에요. 그 자리에서 저는 혼인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계단 위에서 지켜보던 다현이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다현아, 내려와. 다현이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고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현이는 이제 여기 안 와요. 그리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만약 계속 괴롭히면 이 증거 들고 경찰서 갈 겁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우리 집안 다 박살내겠다는 거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박살된 건 당신들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봤잖아요. 그렇게 그들은 나갔고 세탁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현이를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언니가 지켜줄게. 세상은 간단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흘 뒤 시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우리 집안 다 망하게 하려고? 덕배가 대출 보증 섰다. 다혜 없으면 다 끝이야. 저는 그 문자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더군요. 다음 날 덕배 씨가 직접 세탁소로 찾아왔어요. 해숙해진 얼굴로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은옥 씨, 제발 다혜만 돌려보내줘. 내가 잘못했어. 다혜가 아니라 다현이에요. 그리고 돌려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집 재개발 보상금 명의가 다혜로 되어 있어. 그게 없으면 빚을 못 갚아. 우리 집안이 다 망해. 그 말에서 저는 또 다른 결을 읽었습니다.
돈의 구멍이 얼마나 깊은지.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다연이 명의로 뭐가 더 있어요? 덕배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가전 렌탈이랑 통신약정, 그리고 카드 부속야용. 가정 명의라는 그럴듯한 말 뒤에 빚의 그물망이 쳐져 있었던 거예요. 다연이는 그 구조를 몰랐고 저도 여기까지는 예상 못했죠. 저는 신용정보원 열람 신청을 도왔고 나흘 뒤 결과가 나왔어요. 다연이 명의로 묶여있던 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렌탈 3건, 통신약정 2건, 카드 부속야용 1건. 월 납부액만 해도 60만 원이 넘었죠. 다연이는 그 서류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언니, 저 이거 전부 갚아야 해요? 아니, 네가 동의 안 한 거면 취소할 수 있어.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젊은 여자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본인 동의 없이 명의 도용한 거면 충분히 다툴 수 있어요. 내용 증명부터 보내고 각 업체에 이의 신청하세요. 시간은 걸리지만 정리할 수 있어요. 얼마나 걸려요? 빠르면 2달, 길면 반년이요. 길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우리는 하나씩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렌탈 업체, 통신사, 카드사로, 그리고 시어머니네 집으로도 명의정리 요구서를 발송했죠. 며칠 뒤 시어머니가 5.15 세탁소 앞에 찾아와 고함을 쳤어요. 우리 집안 망하게 하려고? 고소할 거야. 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고소하세요. 저도 준비되어 있어요. 경제적 착취, 명의 도용, 강요죄. 어느 쪽이 더 불리한지 변호사랑 상담해 보세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다가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은 가해자가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 뒤로 1달 동안 우리는 서류와 싸웠습니다. 은행, 렌탈 업체, 통신사. 매번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를 보여주세요. 하는 말들과 씨름했지요. 다연이는 지쳐갔고 저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반전이 왔습니다. 렌탈 업체 중 한 곳에서 전화가 왔어요. 계약서 확인해 보니 서명이 본인 것과 다르네요. 명의 도용 의심되니 계약 취소 처리하겠습니다. 하나가 무너지자 나머지도 따라왔습니다. 통신사도 카드사도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 동의서. 다연이는 구청에 직접 가서 동의서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지요. 가족 간 문제는 저희가 관여하기 어려운데 저는 가족이 아니에요. 동의도 안 했고 강요당한 거예요. 다연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겠구나. 결국 동의서는 철회됐고 시어머니네는 재개발 보상 절차에서 다연이 명의를 뺄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각자 일자리를 구했다고 들었습니다. 덕배 씨는 다른 동네 철무점에 취직했고 시어머니는 경로당 급식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다더군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였죠. 어느 날 저녁 다연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언니, 나 이제 뭐 하면 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해. 이제 네 인생이야. 다연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빵 만들고 싶어. 역전 찐빵처럼 따뜻한 빵. 그날 밤 저는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우리는 부모님 산소에 갔어요. 오래 손질 못한 잔디를 정리하고 묘비를 닦았습니다. 저는 묘비 앞에 앉아 말했지요. 엄마, 아빠, 다연이 찾았어요. 다연이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작게 울었어요. 기억나지 않는 부모님이지만 그래도 울었습니다. 저는 실없이 웃다가 따라 울었고요. 엄마, 다연이가 빵집 한대요. 언니는 세탁소 계속할 거고 우리 잘 살게요. 하늘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벚꽃잎이 몇 개 날아왔습니다. 봄이 왔다는 신호였지요.
일주일 뒤 다연이는 제뻥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날들이 계속됐지만 다연이 얼굴엔 웃음이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식빵 처음 구웠어. 선생님이 잘한다고 했어. 그래? 내일 세탁소에 가져와. 손님들한테 나눠줄게. 저는 세탁소 옆에 빈 점포를 임대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오븐 2대는 들어갈 만했어요. 간판을 고르는 날 다연이가 물었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 저는 다연이 목에 걸린 참새 펜던트를 보며 말했어요. 참새 빵집 어때? 다연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참새 빵집. 간판이 걸린 날 동네 노인정 어르신들이 줄을 섰어요. 첫 손님은 세탁소 단골 최경희 씨였고요. 은옥 씨, 다연 씨, 축하해요. 빵 하나 주세요. 오늘은 서비스예요. 많이 드세요. 다연이는 계산대 옆 작은 칠판에 글을 적었습니다. 가족은 밥상에 같이 앉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글을 보며 웃었어요. 참 잘 썼더군요. 개업 일주일 뒤 덕배 씨가 조심스레 가게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참을 서성에다가 문을 두드렸어요. 은옥 씨, 다 해. 다 연이에요. 제가 말을 자르자 덕배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거기까지였어요. 사과는 받을게요. 하지만 용서는 다연이 몫이에요. 다연이는 주방에서 나와 덕배 씨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저는 이제 괜찮아요. 오빠도 잘 지내세요. 그게 끝이었어요. 덕배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사람의 허물은 씻을 수 있어도 다시 믿는 건 별개니까요. 시어머니네는 재개발 보상을 일부 받고 빚을 정리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시장에서 마주쳐도 서로 외면했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름이 왔고 가을이 왔습니다. 참새빵집은 동네 명물이 됐어요. 특히 다연이가 만든 찐빵은 늘 동이 났지요. 역전 찐빵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다연이와 함께 세탁소 2층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간이역선 신호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다연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 날 찾아줘서. 그리고 지켜줘서. 저는 다연이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우린 자매잖아. 다연이는 참새 펜던트를 만지작거리며 웃었어요. 저도 제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지요. 35대 만에 다시 만난 짝. 언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미 행복해. 지금이 행복이야.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첫눈이었어요. 다연이는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고 눈송이가 손바닥에 내려앉았지요. 예쁘다. 그치? 겨울이 왔네? 저는 일어나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에서 찐빵을 꺼내 쪄서 접시에 담았습니다. 2개. 하나는 저, 하나는 다연이. 자, 먹자. 우리는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찐빵을 베어 물었어요. 35해 전처럼. 역전에서 언니 손잡고 먹던 그때처럼. 다만 이제는 헤어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할 일은 단순합니다. 매일 세탁소 문을 열고 옆 가게에서 갓 구운 찐빵을 받아들고 동생과 나란히 앉아 국 한 숟갈을 나누는 것. 그게 우리가 되찾은 아주 작은 기적입니다. 얼룩은 오래들수록 더 공들여 헹궈야 하지만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씻어내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합니다. 여기까지
박은옥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생을 찾았고 사랑은 놓쳤지만 가족을 되찾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하세요. 가족이 이름표라면 존중은 계약서입니다. 이름만 남기고 계약이 없으면 떠나셔도 괜찮아요. 당신의 시간은 급여를 받아야 하고 당신의 밥그릇은 식탁에 있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법률구조공단, 주민센터, 법률홈닥터, 파출소, 그리고 용기 있는 당신 자신이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당신 편이에요.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도 읽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